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은 멕시코에서 공급되는 마약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멕시코는요. 풀 한 조각 남지 않을 만큼 강력한 미국의 제재로 드디어 마약이 뿌리 뽑히나 했더니 콜롬비아로 이 마약 조직이 넘어가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요. 유통 경로를 막아섰죠. 그랬더니 멕시코가 길피디와 삶? 이리 와. 이러면서 또 콜롬비아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과연 마약은 단절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고한민아 교수님 그리고 박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게요. 뭐 예를 들면 나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배요. 배죠. 뭐 대구 하면 뭐 떠오르세요? 사과. 근데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데 멕시코 중에 여기 사시는 분들 무슨 죄예요? 시날로아 하면 뭐 떠올라요? 그러니까 코카. 마약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시칠리아가 마피아의 그렇죠. 고향이라고 한다면 시날로아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요람과도 같은 곳입니다. 원래도 아편, 양귀비, 마리화나, 헤로인 등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앞서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 지역을 이제 그 생화편이 많이 지배된다 해서 골든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는데 멕시코에서 시날로아는 그 인근 두랑고하고 그다음 북쪽에 그 미국과 그 국경선을 맞댄 치와와와 더불어 멕시코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여기도요. 불리는 지역입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 가는 길은 막혔기 때문에 멕시코가 내부적으로 좀 이제 움직이겠다, 우리가 유통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가만두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무리 넓더라도. 예. 그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들이 좀 있나요? 말하자면 엘차포 구스만이 마약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의 기상천외한 방식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확인한 바로는 멕시코와 미국의 예를 들어 남쪽과 북쪽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쪽에 주택을 하나 구입하고 그다음 미국 쪽에 창고 이런 데하고 땅굴, 지하 터널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방법. 맞아요. 이거 뉴스에 나왔었어요. 예. 한 지점을 보면 거의 800m 가까이 되는 지하 터널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일종의 마약 밀수 업무를 전담하는 일종의 멕시코의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에선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상당히 예를 들어 감시 체계를 발동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적인 일망타진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제가 영화나 드라마로밖에 접할 수가 없어서 보면 굉장히 궁전 같은 대저택에 경호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밖에서 AK 소총을 들고 막 경비를 쓰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인공위성으로 다 보는데 야 저기 뭐야 저 궁궐? 저거 마약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의 정보당국 또는 이 행정당국이 그런 지역을 특정하거나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것을 정리할 경우 상당한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어떤 국제 문제의 제약이라 할까요? 공조의 이제 한계 그런 걸 고려해야 할 것이죠. 저거 심증은 가는데 이런 상황도 많이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마약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구스만 사진이 이제 2세, 있었죠. 네. 구스만 2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미국이 좀 어떻게 통합 지휘를 한 건가요? 이번에 오비디오 구스만이 체포된 과정들을 보면은 이거는 아마 전적으로 멕시코 작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도 이제는 강력하네요. 그죠. 멕시코도 사실 이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함께 마약 전쟁을 하면서 그 노하우도 상당히 잘 쌓았고 특히나 멕시코 사람은 또 멕시코가 제일 잘 안다고 또 그들도 정말 이 체포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마침 미국이랑 멕시코의 외교 관계가 몇 년 동안 상당히 이제 좀 불편한 관계였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양국 모두 다 지금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찰나에 공교롭게 오비디오 구스만이 체포가 되어서 혹시 또 멕시코가 좀 양국 관계를 풀어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각별하게 또 노력을 한 게 아닌가. 좀 그게 계기로 혹시 구스만이 또 만약에 미국으로 송환까지 된다면은 또 아마 미국도
분명히 반가워할 일일 테니까요. 맞아요. 또 그런 면에서 멕시코도 나름의 또 노력을 한 게 아닐까, 외교적인 배경 하에서 노력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체포 과정들이 미국의 주도하에 참 많은 것들로 발전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제일 처음 오프닝 때 보여드렸던 구스만 아버지와 아들 다 좀 잡혔잖아요. 아버지는 체포가 어떻게 됐었나요? 엘차포 구스만은 저희가 체포되는 과정도 사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풀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엘차포를 비롯해 갖고 수많은 마약 칼텔들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국민들도 특히 그 카르텔이 자리 잡은 주민들은 카르텔한테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게 그 지역에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부패해서 주민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 때 슬쩍 카르텔이 다가간대요. 그래서 돈도 주고 일거리도 주고 그러니까 하면서 일자리를 주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마음까지 내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유독 진압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일정 부분 묵인하거나 심지어 지지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로 파고들어서 수사도 안 되고 체포도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엘차포도 비슷한 배경 속에 있다가 마치 멕시코 국민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제 1993년 5월 24일에 그 유명한 그 과달라하라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공항에서 느닷없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요. 주차장에서. 네. 근데 이 사건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티후아나 카르텔이 엘차포와 아주 깊은 경쟁 관계였는데 여기서 그 암살자들을 보내서 엘차포를 죽이려고. 그런데 착각을 했습니다. 엉뚱한 차에다가 사격을 했어요. 엘차포와 같은 차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엘차포 다른 차, 같은 주차장에 다른 차에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고급 차량에 차종이 비슷했던 거죠. 그렇죠. 색상도 그렇고. 이게 어디선가 잘못 제보를 받고 자기들이 암살자들이 발견한 그 좋은 차에다가 사격을 가했는데 엘차포는 다른 차에 타고 있어서 총격을 듣자마자 바로 차량을 몰아서 탈출을 했는데 하필 또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후안 헤스스 포사다스 오캄포, 당시 멕시코 천주교의 대주교였다고요? 예, 그러니까 멕시코 엄청 독실한 카톨릭 국가예요. 그렇죠. 지금 저게 추기경 국자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오캄포 추기경이 그 차에 타고 있었고 사망을 했어요, 여기서. 그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근데 사실 누가 짜낸 것도 아니고 우연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추기경의 선종을 비롯해갖고 현장에서 다른 무고한 시민들도 7명이나 죽었거든요. 그 총격에 휘말려서. 네. 근데요, 네, 엘차포가 쏜 게 아니라 맞을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엘차포의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카르텔이 국민적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엘차포가 그 국민적 미움을 받게 돼요? 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경쟁 관계를 처음에 만들어냈던 그 엘차포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가 거꾸로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됐던 거죠. 다 너 때문에 카르텔 간의 경쟁도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등을 돌렸으니 경찰도 군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엘차포를 이제 추적할 수밖에 없었게 된 거고요. 그래갖고 순식간에 멕시코 이제 1순위 현상 수배범이 되었고, 바로 2주 만에 6월 9일에 과테말라로 이제 피신해 있던 엘차포가 과테말라 군에 의해서 거기서 체포가 돼서 멕시코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체포를 계기로 엘차포가 20년형을 선고를 받고 이제 수감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후부터는 약간 이 멕시코의 국민적인 여론조차도 아무리 카르텔이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도 많이 생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엘차포가 체포된 게 1993년의 일인데, 또 같은 해엔 또 멕시코가 아니라 콜롬비아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에서 또 큰 성과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한테 이제 일이 생기는데, 네. 93년 12월 2일의 일이었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자기의 본거진 메데인에서 콜롬비아 경찰 특공대랑 DEA 요원의 추적을 받아서 총격전을 벌이던 와중에 에스코바르가 현장에서 사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말 몇 년간 콜롬비아 군도 DEA도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는 나중에 이제 먼 훗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그 실팀 6까지도 참여했을 정도로 정말 입체적인 군사 작전을 몇 년 동안 벌인 끝에
에스코바르가 결국 이제 바로 이제 자기 은신처 근처에서 사살이 되는데 아, 지금 저 장면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 그럼 모두가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그 이제 에스코바르 집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군복 차림이 이제 콜롬비아 그 경찰 특수부대들이고요. 네. 경찰 특수부대도 사실 미군에 의해서 양성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장에 참여했던 같이 추적에 참여했던 DEA 요원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작전으로 잡은 거고 사실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시신 위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을 정도로 그러네요. 정말 살짝 웃으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정말 너무도 큰 성과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콜롬비아와 미국의 다년간의 노력 끝에 콜롬비아에서도 마침내 큰 사건이 있었고 이제 93년에 공교롭게도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엘차포가 동시에 수사망의 어떤 철퇴를 맡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해가 되었던 거죠. 이 1993년 12월 그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네. 이 체포 과정에서 사살된 사건은 말하자면 이제 미국의 어떤 마약 관련자들의 그 수색과 체포 이 과정의 개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기본적으로 CIA나 예를 들어 국방부 그리고 DEA의 그 최우선적인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컨대 마약 단속국의 경우는 예를 들어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데올로기적인 이해관계와 맞든 틀리든 간에 마약을 다루면 그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을 이제 최우선으로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CIA나 이제 국방부 쪽은 예컨대 누군가가 마약을 다뤘을 때 그 사람이 말하자면 미국과 정치적으로 그다지 멀지 않으면 묵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미국의 그 당국 기관들 간의 효과적인 결국 이 협조가 이런 결과를 빚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시의적절하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맞습니다. 시점이었군요. 아니 그러면 저 93년은 멕시코에서 이 마약의 수장이 체포가 되고 그렇지. 콜롬비아에서 그렇지. 마약의 수장이 사살이 되고 풍선을 두 쪽에서 땅 탕 치고. 터뜨렸으면 이제는 좀 마약 관련해서는 주춤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엘차포 구스만이 체포됐지만 사실 그 뒤에 멕시코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고 볼 또요? 수 있습니다. 번창한다고요? 예. 또 다른 계기가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1992년에 미국,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사이에 말하자면 이제 조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시점이 1994년 1월 1일부터였는데요. 남쪽인 멕시코에서 북쪽으로 가는 드넓은 34차선 도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바로 그렇게 육상 운송이라든가 육상을 통한 교류가 이런 북아메리카 자유협정을 통해서 통과가 훨씬 더 됐군요. 말하자면 빈도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경 내에 마킬라도라라고 하는 일종의 산업지대가 있고 거기에서 제조가 되면 일종의 멕시코산으로 무관세를 통해서 서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TV 그 한 컨테이너 TV 가득 세워갖고 이제 팔려고 하는데 요 사이에 마약 조금만 끼워 넣어도 그 TV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파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육상 수송의 확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어찌 보면 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의아하기도 할 테지만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9.11 직후에는 또 해상과 또 뭐 이 항공 수송을 완전히 틀어막는 뭐 공중 경계를 강화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은 곳은 육상 루트였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뭐 드넓은 말하자면 3,200km의 어느 지점을 통해 결국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럴 가능성이 뭐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면서 느끼는 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좀 주춤해졌습니까? 아니요. 콜롬비아로 갔습니다. 뭐 계속해서 답변이 뭐 더 확산됐다 얘긴데 결국에는 이거를 끊어내려면 뭐 우리가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야 되는 방법밖에 정말 없겠다. 아무도 안 사면. 네, 그러면 이제 누가 만들겠어?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정말 끝나지 않는 마약 전쟁입니다. 근데 그 미국 그 뉴스에 제가 2022년 정말 많이 본 뉴스가요. 도시에 좀비들이 걸어다닌다는 뉴스였었어요. 정말 마약 중독이 너무 심각하고 네. 길바닥과 막 이 쓰레기 더미, 산더미 같은 쓰레기 더미에 주사 바늘이 막 있다.
미국은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 손을 놓은 건가요? 미국 정부는 여전히 마약과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한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약 카르텔의 중심 지역이라 할까요? 이제 멕시코의 문제인데 멕시코에서도 2006년 12월에 새로운 행정부 펠리페 칼데론 행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취임 열흘 만에 새로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6년간의 임기 동안 즉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그야말로 본격적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니까 2007년에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의 어떤 그 협조의 결과 멕시코의 이제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메리다 이니시어티브가 2008년부터 2020년 내 초반까지 지속이 돼서 그를 통한 어떤 미국의 지원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멕시코인들을 말하면 멕시코의 군대를 말하자면 무장을 시키고 재정 지원을 해서 결국 그 멕시코 내의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 멕시코의 마약과의 전쟁은 멕시코 내부의 군사화 또 마약 그 배송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그 추산에 따르면 연이론 4만 5천 명의 군인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멕시코 전체 군인의 약 4분의 1 정도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 투입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약 380여 명의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을 체포해서 범죄인 인도를 통해 미국에 이제 넘겨줬고요. 약 5년 동안 코카인 110톤 그리고 총기류 10만 정 비행기 500대 그리고 다량의 현금을 이제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비행기 500대를 압류했다고요? 그만큼이나 갖고 있었다는 소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근데 진짜 그냥 일종의 군대 조직 같다라는 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 500대 갖고 있는 항공사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잘 생각해 보면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그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도 마치 멕시코 군대가 동원돼서 진압해야 할 정도로 카르텔도 군사화됐다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카르텔이 과거에는 마약 생산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마치 어떤 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마치 어떤 테러 단체 내지는 민병대, 군사 조직으로 좀 변모해가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도 있고 이게 또 사실 지금 멕시코와 미국이 마약 전쟁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력도 높아질 뿐더러 그 성향도 점점 공격적으로 강경화되는 거죠. 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랑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랑 차이점이라면 그 어떤 무장 수준, 전투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멕시코 카르텔들은 처음에는 그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과테말라나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에서 내전을 겪으면서 유출됐던 이제 군용 무기들로 처음 무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최초의 이제 군사화의 어떤 첫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 주변 나라들이 이제 무장하고 있었던 AK 소총 같은 걸로 처음에 이제 무장을 시작을 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의 이제 마약 카르텔이 단순한 국제 밀거래업자가 아니고 준군사적인 범죄 조직화된 것인데요. AK-47이라고 불리는 소총 그거를 많이 이제 썼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화면에 보시면은 그 소총의 별명이 있습니다. 탄창 부분이 그 어떤 곡선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염소의 뿔, 후에르노 데 치보 뭐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또 그 군대 가면은 이제 그 예전에는 M16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총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라이센스 생산을 했던 총이죠. 맞습니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것의 민간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AR-15 소총 역시 멕시코 카르텔이 굉장히 애호하는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R-15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가장 지금 현재 멕시코 카르텔들의 무장의 최근 트렌드가 또 역설적이게도 미국화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카르텔들의 무장과 옷차림과 이제 장비들이 점점 약간 미군을 연상시킬 만큼 급격하게 이제 미제가 많아지는 건데 사실 이 계기는 또 정말 역설적인데 2000년대 이후 특히 이제 부시 행정부 때 미국에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측면도 있어요. 뭘요? 2005년의 일이었습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에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보수 정권 때는 이제 그 총기 제조나 보급에 좀 더 우호적인 좀 경향을 띠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무기 유통 보호법이라는 게 2005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 법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총기 제작사나 혹은 총기를 유통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범죄에 사용될 거라는 거를 만약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그 총기가 어떻게 사용되어도 거기에 따른 이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방지하는 법이었던 거죠. 네네. 모른다라는 전제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삼아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적혀 있는 바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회피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조직 범죄 같은 데 사용될 게 뻔하다면은 총기 제작사나 판매자는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어놨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모르면 그렇죠. 소송 대상이 나 될 수 없다는 몰랐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럼 그 기준은 어디에 둘 거냐? 그러니까 어떤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파고든 게 이제 멕시코 카르텔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어쩌면 총기 제작사든 유통 중간책이든 어딘가에서 무기를 많이 사간다면은 굳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총기가 대량으로 어디서 얼마든지 팔릴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이 법으로 사실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 카르텔이 이미 미국에 갖춰놓은 그 유통망을 토대로 물건 마약 들어가는 것도 쉬운데 물건 다시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가는 건 또 얼마나 쉽겠어요. 그리고 멕시코로 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단속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수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신품 무기들이 멕시코로 대량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약 대금 일부를 무기로 받는 거죠. 그러면 와. 아 그러네요. 멕시코 카르텔이 이제 중무장화가 가속되는 거죠. 또 그 즈음 해갖고 사실 멕시코 카르텔도 예전부터 DEA도 멕시코 군도 경찰도 정말 숱하게 상대해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전투 노하우도 점점점 높아지는. 이제 무시 못할 수준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막 M4 소총 뭐 최근에 발견되는 압수되는 무기들은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군용 유탄 발사기, 대물 저격총, 최근에 제가 봤던 안타까우면은 미니건, 벌건포 있죠. 이런 것까지 발견되고 있어서 사실 멕시코는 물론 미국도 우려가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2021년에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뻔히 알면서 판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기각시켰어요. 이게 그 주장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사실인 것은 멕시코 정부였던 그 당시에 이제 소송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금 자신들이 압수한 물건으로 살펴보건대 멕시코 내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불법 무기 중에 70%는 미제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서류적으로 70이지 사실은 그 이상이지 않을까요? 매우 낮은 비율, 네, 그렇죠. 70인 거죠.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할 때 70%. 근데 사실 추적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총기 번호가 없이 혹은 지워진 상태로 그렇죠, 돌아다니는 그렇죠. 물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땐 출처 불명인 것을 치우고서라도 70%인 것이니 그러니까 거의 다다라고 그렇죠.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끼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총기 회사가 아무리 적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유통 물량의 70%가 미국 총기 회사 거라면 이 정도 물량을 팔면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다? 이거는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예. 교수님 똑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그 또 뭐 각종 정책을 통해서 마약을 규제한다고는 하는데요. 이런 총기와 맞물려서 또 다른 여러 결과를 빚고 있고 더더군다나 21세기에 들어서 멕시코에서는 가장 잔인한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잔인한 준군사적 거의 범죄 조직에 해당하는 카르텔이 등장하는데 로스 세타스라는 조직. 이 세타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세네요. 그 이제 발음을 뭐 굳이 이제 그 아주 옛날 세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Z, 마징가 Z에 해당하는 Z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G1, G2 말하자면 이제 그 구성원들, 조직원들끼리 서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너는 G1, 너는 G2. 근데 이제 그 이제 G라고 하는 영어식 발음을 그 에스파냐어로 바꾸면은 세타가 되는 거고, 세타 우노, 세타 도스 뭐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출신을 보면 기막힌 게 멕시코의 특수부대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마약 단속하러 다녔던 사람들이네요. 예, 말하자면 국가의 돈으로 그런 어떤 훈련을 거쳐 특수부대원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돈은 이런 식의 검은 돈을 향해 뭐 했던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방식으로 얻게 되는 기막힌 이제 그 연결고리가 생긴 셈인데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결국에는 이 카르텔로 들어가게 됐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멕시코 정부의 부패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씁쓸한 면도 있네요. 아니 근데 군 생활 열심히 하면서 월급 100만 원 받았었는데 저기 들어가면 야. 연봉 10억 준대요. 안 가겠어요. 더 쳐줄게. 사실 이제 그게 제일 문제던 거죠. 이게 저항은 어렵고 협력은 쉬운 상황이 사실 몇십 년 동안 반복되는 게 지금 멕시코 그 카르텔이 근절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산분이 경찰, 군인, 공무원 사실 모두가 그 유혹에 노출돼 있는 상태나 그렇죠. 마찬가지거든요. 더구나 카르텔이 직접 속해 있는 지역이나 카르텔이 통제하고 네, 있는 네. 지역에서의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죽긴 너무 쉬워요. 내가 죽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에요. 사실 로스세타스가 가장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그들의 전투 기술을 발휘해갖고 정말 강력한 보복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라면 정말 조금의 협조라도 하지 않는다면 마치 본보기로 보여주듯이 공무원, 현장 경찰들을 거리낌 없이 살해했었고 이런 얘기 있던데 맞나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있는데 내가 너 아무것도 나 안 도와줘도 좋은데 내가 그냥 너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근데 1,000만 원 줄게. 근데 안 받아? 그러면 네 조카부터 죽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죽이기 시작하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조카가 죽고 받으면 내 자존심이 죽는데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라고 약속을 하니까 결국은 받는 이런 양쪽 그 딜을 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로스세타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카르텔들이 이제 구사하고 있는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로스세타스가 활동하고 있던 기간 중에 그들의 특기로 알려졌던 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협력을 구하는 방법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고 하지만 돈도 가깝고 총은 더 가까운 그런 상황들을 조성하면서 이제 멕시코 사회 전체를 이제 병들게 했던 측면이 있었고, 근데 사실 지금 멕시코 마약 전쟁에서의 반복된 양상이지만 또 한 번의 계기가 또 한 새로운 사건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로스세타스가 만든 분위기 속에서 카르텔들이 전부 다 강경화되었습니다. 다 조직화돼 가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조직력, 훈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카르텔들이 전부 목격했잖아요. 네. 정말 지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르텔들도 그거 보고 배우면서 우리도 이제 군사 훈련도 시키고 무기도 군용,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군용 무기 쓰고 하면서 우리도 군대의 면모를 갖춰야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카르텔들이 그 전투력 군사화 강경화의 정도가 다 일신됐어요. 이 로스세타스의 전쟁과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멕시코 카르텔들이 보이고 있는 강력한 군사의 모습은 또 이 로스세타스의 어떤 강한 흔적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1980년대 멕시코와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은 함께 마약을 미국으로 공급하면서 전성기를 누린다. 그러던 1993년 각국 정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왕들이 사살되거나 체포되면서 위기에 빠진다. 하지만 미국제 최신 무기들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전직 군인과 경찰들도 마약 카르텔에 가담하면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은 군대 전투력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카르텔이 세지고 이러면서 사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거는 무고한 시민들과 국민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민간인의 범죄에 어쨌든 그 특정 지역, 주로 이제 카르텔이 활동하는 지역일 텐데 지역의 관계자들 또는 그들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언론인들이 뭐 적지 않았고요. 또 국제 뉴스 보면 뭐 준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의 작은 도시의 시장이라든가 그 지방자치체의 관계자들이 뭐 쉽사리 나설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마약 카르텔과 어쨌든 굉장히 이제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제 굉장한 희생을 당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제 카르텔 간의 경쟁 때문에 또 다른 카르텔 그 조직원들을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2006년에서 2012년까지 멕시코의 공식적인 그 6년간의 그 마약과의 전쟁 기간 중에 최소 6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6만 명. 민간인만요? 그게 이제 뭐 민간 군인을 다 합쳐서 그렇게 그 추산을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보통 이제 살인율 계산을 인구 10만 명당 얼마로 뭐 추산을 하는데 2006년 당시 멕시코의 살인 사건 발생률 10만 명당 11명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면 하지만 이게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급증해서 세 자리 숫자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결국 이런 어떤 뭐 사상자의 엄청난 발생 등에서 봤을 때 그 6년간의 마약과의 전쟁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성공한 거냐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경찰을 도와서 멕시코의 군대가 이 마약과의 전쟁의 뭐 후속 흐름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10만 명당이잖아요. 10만 명이면 작은 시규모예요. 아주 작은 시규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단이라고 하면 와. 이 작은 시에서 100단이면 내 가족이나 친지나 아는 사람 중에 반드시 누군가 하나는 죽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도시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이 보통 끔찍한 게 아닌데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2010년 이래에 그 주요 카르텔의 숫자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요? 예, 2010년 당시에 주요 카르텔의 숫자를 뭐 7, 8개로 본다면 2015년은 뭐 9개 또는 2021년에는 16개 정도로 추산할 지경이고 조직의 지도자의 숫자도 결코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지? 그게 계속 잡는데? 계속 수요가 느니까요. 이른바 근절 박멸의 그 강력한 규제의 경우 또 처벌의 경우 역시 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또 다른 뭐 수입원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점점 그들의 이제 활동이 악마화되고 있다고. 지금 2022년, 2023년, 그러니까 뭐 2023년 통계는 없을 테니까 2022년까지의 카르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떤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ACLED라는 사이트인데요. 뭐 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 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현재 뭐 그 자료가 있던데요. 마약 카르텔 관련 범죄로 결국 사망한 사람이 600명 이상이다 이런 통계가 있는 걸 보니 뭐 벌써 한 1년이 살짝 넘은 뭐 그런 시점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마약 카르텔의 득세가 주춤하지 않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 그 뉴스에 제가 2022년 정말 많이 본 뉴스가요. 도시에 좀비들이 걸어다닌다는 뉴스였었어요. 굉장히 씁쓸한 현실인데 우리가 그 초반부터 얘기를 했던 게 처음에는 마리화나였어요. 마리화나였는데 코카인으로 또 넘어가고 이렇게 점점 다른 걸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또 미국에서 펜타닐이 또 유행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종종 접하게 되거든요. 이건 또 뭔가요? 사실 앞서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마약이랑 지금 미국에서 큰 사회 문제를 좀 대두되고 있는 펜타닐은 약간 결이 좀 달라요. 뭐 마리화나 코카인 이런 거는 정말 태생적으로 마약으로 탄생한 거지만 펜타닐은 사실은 의약품이거든요. 사실 화학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개발한 주체도 어디 뭐 밀매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처음 개발된 거는 1959년에 요즘도 지금 그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제이 회사가 만든 의료용 진통제였어요. 이거 혹시 가족분들 중에 암을 겪어보신 암환우 가족분들이라면은 다들 알고 계실 수 있는 게 진통이 심할 때 붙이는 진통제에 있어요. 이게 딱 그 성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 개발됐을 시점에서는 사실 그 지구상에서 존재하던 그 어떤 천연 내지는 합성 진통제보다 강력한 위력을 내는 것이었고요. 그 진통 효과가 정말 뛰어나서 보통은 이제 뭐 대형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말기 암 환자의 어떤 투병을 돕기 위해서 처방되는 정말 아주 강력한 진통제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 하니 그 진통 효과로만 치면은 헤로인의 보통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하고요. 그래서 처방도
보통 우리가 마약하면은 뭐 알약 형태나 주사기 형태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치 형태 아주 미량의 가루를 패치 형태로나 아니면 사탕 형태로 만들어서 입에 물게 시켜요. 그러니까 정말 가루 몇 톨이라도 잘못 먹으면은 그게 치사량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위력이 강해서 아주 극미량만 처방하는 게 펜타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아니면 도로 조금만 넘어버리면 아예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예. 그만큼이나 강력한 진통제인데, 그러니까 의료용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지금 멕시코 카르텔과는 완전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러네요. 2000년대 이후를 전후해서 미국 내 어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펜타닐을 미국 시중에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펜타닐 이거 중독성도 없고 괜찮다.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많이 처방해라 했고 제약회사들이 열심히 미국 전역에다가 펜타닐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미국인들이 처방을 통해서 펜타닐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중독을 시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어떤 제약업계의 그 가장 짙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약업계 탐욕으로 인해서 펜타닐 중독자가 생겼는데 이거는 처방전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약이라서 중독된 사람들은 암시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펜타닐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암시장의 수요가 생기니 멕시코 카르텔이 여기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아휴. 불법 펜타닐들의 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뭐 이 사실 펜타닐 원료의 최대 생산국은 또 중국입니다. 그렇죠. 이거 원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식 펜타닐도 사실 대부분의 원료는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대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데 멕시코 카르텔이 중국에서 원료를 밀수해 와서 불법적으로 구입해 오는 거죠. 자신들이 약 형태로 시판 형태로 가공을 해서 미국에 다시 이제 유출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멕시코 카르텔이 이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 셈인데요. 지금 청나라 말 중국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에게 마약은 정말 트라우마 같은 존재라서 마약에 있어서는 엄청 엄격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엄청난 역설이죠. 왜냐하면 그 2018년서부터 사실 미국 정부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중국 정부와 함께 중국 정부는 원래 예전부터 자국 내 마약 유통에 상당히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중국과 함께 펜타닐 불법 유통을 막자 해갖고 공조 관계를 맺다가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중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그 협력을 느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니 어쩐지 미국 내 펜타닐 유통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 감시망을 느슨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멕시코를 통한 불법 펜타닐 유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미국인들의 연령별 사망 원인들을 살펴봤을 땐 20대, 30대 최대 사망 원인이 펜타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뭐 자살,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니라 펜타닐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이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미국도 복잡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 요즘에 마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과의 전쟁이 이제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 당사국이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있으면 겪게 될 게 지금 미국은 저희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 최근에 18세에서 49세까지 이제 사망 원인을 살펴봤더니 펜타닐 관련 중독이 단연 1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 사고 모든 걸 다 합쳐서요? 예. 뭐 2020년부터 2021년 뭐 코로나 사망자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요. 특히 이걸 청년층에 국한해 놓고 봤을 때 펜타닐 관련 사망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 뭐 그 통계를 보면 2020년 5월에서 2021년 4월까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미국인들의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80% 그러니까 8만 명 이상이 바로 펜타닐 관련 사망자였다고 합니다. 지현 씨 혹시 그냥 병원에 갔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타박사님한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진통제 좀 센 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정말 많이 아파요? 그럼 잠깐이라도 좀 정말 안 아픈 진통제인데 해드릴까요? 네. 그럼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붙이는 파스 형태로 줘요. 이거 받았어요. 붙였더니 안 아파. 이거 효과 좋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마약이라고 느낄까요? 안 느끼죠. 안 느끼지만 그 다음부터 아프면은 이걸 제일 찾게 먼저 되겠죠?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아팠던 학생이나 젊은 층이나 마약의 유혹을
혹시 뿌리치지 못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붙이면 이 기분은 뭐지라고 느껴버렸어요. 한 번 중독되면요. 죽는 날까지 못 끊는 게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약과의 전쟁, 오늘 이야기가 여지껏의 그 어떤 전쟁보다도 굉장히 끔찍하고 현실에 와닿는 좀 이야기로 전쟁 맞습니다. 이야기도 담네요. 오늘 이 세계를 뒤흔든 마약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새겨봐야 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펜타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 사실은 그 마약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저지르는가에 대한 어떤 아주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몸을 뭐 공기 압력도 받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평상시에 잘 무시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몸이 설계되어 있는데 이런 진통제들은 그런 것들 다 없애줘요. 그러니까 제 몸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펜타닐의 사망 가장 큰 원인은 펜타닐을 하면은 펜타닐 과다 복용하면 사람이 호흡을 안 한답니다. 숨 쉴 필요조차도 안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지식통이라고 하죠. 숨을 쉬지 않으면은 지식통이 느껴져 갖고 저희가 사람 몸이 자연스럽게 호흡을 계속하게 만드는데 심지어 제가 숨을 참고 있었을 때 느껴지는 그 가슴의 통증, 지식통조차 느끼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을 복용한 순간서부터는 뭐랄까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게 되거든요. 몸이 정말 모든 걸 놔버리는 지경에 이르러서 보통 그걸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좀 이런 점을 생각해서 펜타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진통성의 마약은 대체로 한번 복용한 순간서부터는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는 어떤 그 메시지들을 좀 이것들을 통해 갖고 여기 보시는 분들도 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뭐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사회적인 그 문제를 야기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좀 더 종합적인 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마약 카르텔을 어쨌든 강경 진압하는 방식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마약 카르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데도 어려웠고 복용자들의 숫자를 줄이는데도 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결국은 뭐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급을 어떤 식으로 축소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에서도 좀 더 뭐 섬세한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마약과의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들의 전직 대통령이 2010년경에 우리가 이런 마약과의 전쟁에 다가가는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우선 또 하나 그들이 지적하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마약 정책의 공개적인 논의 또는 마약 복용 또는 이 상용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굉장히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게 일정 정도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 정말 다양한 뭐 의학계라든가 또는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라든가 또는 국방의 문제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전환, 또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떤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을 좀 확인한 바 있는데 우리로서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 파장에 대해서 좀 경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저희는 전쟁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마약 없는 세상을 위해서도 결국은 마약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